일까요? 답을 찾기 전에 질문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생각의 알고리즘을 재설계하는 시간. AI 폭풍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을 위한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주영철의 팟캐스트 교육의 대전환 두 번째 문을 활짝 엽니다. 지난 첫 방송은요, 인터넷의 역사와 그런 이야기를 두루두루 하느라고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뭐 전쟁 얘기도 하고 인터넷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첫 방송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교육에 관련된 얘기라 뭐 숫자도 나오고 뭐 통계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것처럼 딱딱하지만 우리 오늘 초대하신 박정근 교수님이 잘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개학한 지도 좀 됐고 3월이 시작됐어요. 오늘 교수님 집 근처에서는 혹시 꽃 못 봤어요? 오다가 꼭 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더라고요. 네, 저도 개울을 걷다 보니까 벌써 성질 급한 매화꽃이 벌써 네. 폈더라고요. 매화꽃이 제일 먼저 피었습니다. 네네네. 우리 동네가 호매실이라 그런지 매실이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수유도 벌써 폈더라고요. 봄은 확실히 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교육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데이터 속에 담긴 아이들의 소중한 삶과 미래를 연구하는 박정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정상이자 효율의 상징으로 믿어왔던 평균, 민이죠. 민이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자 고통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 함정을 어떻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로 깨부수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도 긴급한 논의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민이라는 의미, 이 평균이라는 의미는 40명, 30명, 20명 단위의 어떤 교실이 있는데요. 중간 지점을 어디다 잡아야 될지가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수들의 가장 고민입니다. 중간에 잡다 보면은 앞에 아이들은 너무 느리고 뒤 아이들은 너무 빠르고, 그래서 그 민값, 평균값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며 들은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 교실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이런 교육 현장에도 있지만 뭐 물가에도 있고 국가 통계도 있고 뭐 이게 그래서 통계를 보는 시각이 평균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 한 편 듣겠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바뀌었습니다. AI라는 거센 파도 속에 살아남을 단 하나의 방법,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영철 교수와 박정근 교수의 통찰이 담긴 AI 폭풍이 온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2026년 생존 전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당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생존 지도를 지금 바로 펼치십시오. 자,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제는 평균의 함정, 왜 하위권은 포기하고 상위권은 지루해야 하는가입니다. 교수님 제목부터가 정말 뼈아픈데요. 사실 우리는 교실에 30명이 있으면 모두에게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 평균 교육이 가장 평등한 방식이라고 수십 년간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함정이라는 게 저는 이제 통계 쪽을 잘 몰라서 그런지 약간 갸우뚱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것이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눈 감아온 가장 거대한 눈속임이자 비극의 시작입니다. 평균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평균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가 경쟁의 시대에서는 평균은
결코 좋은 거는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다 있는데 그 평균이라는 걸 가지고 잣대를 쭉 잘라서 말씀드린다는 게 얼마나 왜곡된 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가운 팩트부터 말씀드려보죠.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요. 2024년 수학 결과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기초 학력 미달이 무려 12.6% 나타났습니다. 학력이 떨어지는 거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오랫동안 교직에 있었잖아요. 네. 벌써 2000년 전후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가요? 네, 계속 이제 떨어지고 1년 전에는 16.6%보다는 수치상 소폭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차는 전혀 다릅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진짜 현실은 교실에 앉아 있는 30명의 학생 중에 4명에서 6명 정도, 5명, 6명 정도가 선생님 칠판에 적은 수학 공식 단 한 줄도 이해 못한 채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아마 국어의 의미도 몰라가지고 50분 동안 멍하니 눈만 깜빡이며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업 자체가 자장가이거나 혹은 도저히 알아들 수 없는 외국어 강의와 다를 바 없는 고통스러운 소음일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데 외국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또 그것도 방금 뭐 유학 왔는데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런 상황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것 자체도 소음처럼 참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곧 학생들이 몇 년 있다가 다시 대학에 오면 대학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컴퓨터 랭귀지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우려고 학원에 갑자기 집어넣은 그런 현상이죠.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겠죠. 야, 그러면은 지금 한 교실에서 4명 내지 5명이 아예 수업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충격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지역에 따른 장벽이 더 견고해서 이런 건가요? 보도에서는 뭐 지역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도 발생을 한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4명 내지 5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평균값이죠. 지역에 따라서 이 격차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가장 반성해야 할 교육의 정의였던 균열인데요. 중학교 3학년 국어 성취도를 보면은 대도시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8.2%지만 언면 지역은 무려 13.8%에 달합니다. 약 1.7배라는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데이터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이 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오고 하위권 학생이 지방에 남는다면 그 학생이 장차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지금 지역에 안배를 해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뭐 연구대도 가는데 네네. 그런 학생들이 그 실력 차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같은 그 등급이라 할지라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방문한 강원도의 한 읍면 지역의 중학교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이나 대도시의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도 방과 후에 어떤 사교육 전문가들이 빈틈을 메꿔주지만은 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 손을 놓으면은 도와줄 곳이 의지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이거 심각하네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다행히도 네네. AI라는 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AI 가지고 그런 걸 메꿔주면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그런 걸 메꿔준다라고 하지만 현재에는 지금 학생들 자체도 AI를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접근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그것들을 지도해 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온 지가 한 2, 3년 정도 시작된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뭐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아무리 우리나라가 빠르다 하지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소비되는데 뭐 무작정 빠르게 한다고 달리기처럼 앞질러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 같은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은 교수님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좀 단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단축되지 않으면 AI를 학생들한테 가르친다라는 게 시골일수록 더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학생들이 보면은 네. 학생들이 오히려 AI는 아주 손쉽게 빨리 적응을 합니다. 교사들이나 교수들보다는요. 그러겠죠? 어렸을 때부터 뭐 스마트폰 들고 살았으니까 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피해갈 수는 없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거대한 쓰나미인 AI에 네.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빨리 적응하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성산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보다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가야 될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AI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이제 하다가 약간 중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면 예전에도 뭐 교과서 없는 학교를 만든다 해갖고 태블릿 PC도 보급하고 또 그걸로 공부를 하는 것도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또 일부 교육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면 또 그것이 가르치거나 성장하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교육을 접하는 건 좋지만 여기다가 너무 많이 배분을 하면 이것이 성장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리말로 하면 뭐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참 어려운 말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당히 배분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교수님이 생각할 때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공부하는 것하고 종이로 돼 있는 책을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런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네, 회상해 보면은 우리가 윈도우 맨 처음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을 때 네네. 저도 이제 회상해 보면은 그 글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매일 이제 종이에다 쓰던 버릇이 있어 가지고 네네. 종이에다 쓰다가 또 워드 프로세서 했다가 그러면서 상당히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예.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다 바로 종이에 쓰지는 않을 거예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조금 끄적거리기는 하시겠지만은 거의 바로 컴퓨터 화면에 켜놓고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학생들은 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한 거죠. 그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보고서 아이디어 내고 거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연세 되신 분들이 우리 상황을 표하는데 그렇게 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기계를 접하는 데는 익숙한 아이들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기계를 보면서 생각도 하고 부가가치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글쎄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에 앞에 앉아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이제 키보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손으로 쓰다가 자판이 나오니까 뭐 눌러야 되는 것도 뭐 한 100개 정도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면요. 종이를 꺼내놓고 일단 손으로 썼어요. 그렇죠. 옛날 방법대로. 네네. 그리고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그 종이를 보고 다시 입력을 했어요. 그렇죠. 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때 당시에 한 2배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 모니터를 쳐다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깜깜해요, 그냥. 이게 뭐 모니터는 옛날에 까맸었잖아요. 네. 글자는 하얗게 나오고 네. 까만 모니터에서 야, 이건 누구 말대로 까만 건 뭐고 흰 거는 뭐라 그러더니 이거 언제 여기다 적응해서 글자를 쓰고 이거를 자유롭게 하냐 하는데 그래도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종이에다가 쓰는 것들을 없애기까지.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종이에다 써버릇하니까 아니 종이에다가 쓰다가 컴퓨터로 옮겨오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으로 쓰는 글자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악필이 되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025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AI 디지털 교과서가 이 격차를 좁히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I 디지털 교과의 핵심 설계 원리가 바로 이 문제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에 담긴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시대를 요구하는 기술로 뒷받침하는 핵심 도구인 셈이죠. 네. 자, 맞춤형이라는 게요. 옛날에 완전 학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A라는 문제가 틀리면은 B라는 문제로 가고 B라는 문제를 맞추면 다시 이제 B 다시라는 걸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내 수준에 맞춰서 맞춘 그런 질문을 계속 내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빨리 학습을 도달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AI라는 그 디지털 교과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평균이라는 것을 평균의 편차죠. 네. 편차를 최대한 좁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AI는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과 학습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지고 네네네. 이 학생이 지금 단원 2의 이 개념을 취약하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1대1 맞춤으로 적각 처방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까 말씀했듯이 언면 지역에 있는 학생이라도 해도 네. 정보와 피드백에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육부 공식 로드맵에 따르면 네네네.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네. 학습 결손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수학과 영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 과목에 확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정보 격차가 극심한 외곽 지역일수록 우선적으로 기가와 인프라 보급 지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기술이 교실 내 평등의 엔진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기만 던져준다고 바로 마법처럼 격차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교사의 깊이 있는 학습 코칭, 이제 티칭이 아니라 이제 코칭이죠. 퍼실레이터의 역량과 학생 스스로 성찰해가면서 스마트폰이나 PC 앞에서 기기를 조절하는 AI를 조절하는 활용 문화가 교실에 뿌리 내려야 비로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 말씀하자면은 학생들 이제 어떤 이런 그 기기적인 이런 그 도구적인 거는 이미 이제 많이 이제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면 되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이며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입직 교육이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포기한 존재라는 아이들 목소리처럼 정말 들어보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교수님 반대로 실력이 아주 좋고
점수가 잘 나오는 소위 상위권 아이들의 사정은 낫지 않나요? 그 아이들은 교실의 주인공으로 수업이 누구보다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과연 상위권 학생들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상위권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답에 대한 정답을 잘했던 상위권 학생들이지 실제 사회 적응에 대한 상위권을 증명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육이 가진 두 번째 거대한 이제 역설이자 비극인데요. 네. 성취 수준이 높으면 행복할까? 데이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뭐 성적은 행복 수준이 아니잖아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OECD PISA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만 15세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전 세계 79개 중에서 자타 공인의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79개 중에 거의 꼴찌 수준에 면들고 있는 거죠. 우와, 이거 완전 극대극이네요. 네, 수학을 구체적으로 해볼까요? 문제풀이 실력은 세계 3위권인데 정작 수학 과목에 느끼는 주관적 흥미는 31위, 스스로 공부하려는 내적 동기는 38위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수학에 대한 불안감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정답은 맞히지만 가슴속에 재미도 의미도 없이 오직 불안감만 가득한 로봇으로 자라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참 안 됐네요. 자, 네. 그러면 PIS의 성취는 최상위권인데 흥미는 최하위권이라는 게 이제 이 역설이 정말 교육의 뼈아픈 자화상이네요. 그렇다면 2022년 개정교육과정은 이 역설을 풀려고 이때부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 방향 중 하나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 진로에 맞는 선택 교육과정 강화를 공식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죠. 일률적 진도 대신에 학생이 스스로 과목과 수준을 선택하고 평가도 사고의 과정을 보겠다는 것이죠.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 방향의 실행 도구로서 수학 영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때부터 그 평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됐군요. 공식적으로는. 네, 이제 평균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도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평균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지루하다는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못 알아들어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학교 배를 올리기만 기다리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미 다 아는 것을 인내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권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니까 왜 교육의 대전환을 외쳐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2부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각기 다른 소중한 속도와 개성을 노래한 곡이죠. 이효리의 달라요 듣고 오시죠. 교실의 대전환 2부의 문을 활짝 엽니다. 1부에서는 평균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소외된 영혼들을 확인했는데요. 2부 시작은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께 던지는 아주 도발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면서요. 교수님,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에 검색하면요. 3초 만에 모든 게 정답이 다 나와요. 그런데 왜 굳이 머릿속에 억지로 집어넣고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그런답니다. 네, 이제는 뭐 네이버나 구글,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는 AI에 바로 물어보면 되죠. 정말 뼈아픈 통찰이고 동시에 전 세계 교육자들이 밤새 이제 고민하는 것들인데요. 디지털
액티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의구심입니다. 실제 통계로 증명되고 있는데 2023년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들이 무려 40.1%가 스마트폰 과외존의 위험군에 속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밥 먹을 때도 친구와 놀 때도 심지어 꿈꿀 때조차도 그들의 손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닿아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농담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갈 때 딱 하나만 가져가면 뭐 가져갈래? 그럼 스마트폰을 가져간다면서요. 네. 그렇죠. 무인대 가면 이제 친구들이나 누구를 뭐 한 사람 더 데려간다고 할 텐데 아마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런 지적 활동 공간 자체가 내 머리에서 외부 클라우드로 완전히 이관된 셈이죠. OECD PISA 조사 데이터도 이들을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15세 학생들의 주당 온라인 이용 시간도 12년에 평균 11시간이었는데 불과 6년 뒤인 18년에는 22시간으로 우와. 2배가 늘었습니다. 대단히 많이. 이거 엄청난 그러네요. 시간이죠. 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소유하는 지식의 정적 시대가 가고 찾아서 활용하는 동적 시대가 교실 안으로 밀어 닥친 거죠. 이건 뭐를 이야기하면은 인풋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 AI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인풋이 거의 말 그대로 빅데이터였는데 이 빅데이터가 우리 손아귀에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온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아웃풋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가 활용하는 거죠. 활용한 시대가 우리가 동적인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의 시대는 찾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학생들 개개인이 이 들어온 데이터를 내가 활용을 해가지고 아웃풋을 해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고루 교육을 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학생들은 자기가 재밌는 거 한번 찾으면 계속 그 분야만 나온단 말이에요. 게임 찾으면 게임만 나오고 뭐 무슨 도박 찾으면 도박만 나오고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 한번 빠지면 또 그게 중독처럼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지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라면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찾는 실력이 좋으면 그게 곧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검색 잘하는 애들이 더 똑똑한 건 아닌가도 싶어요. 어떠세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충격적이고 역설적인 나침반 없는 항해 데이터가 나옵니다. 검색 속도는 광속인데 그 네. 결과물로 소화해낼 필터가 없는 거죠. 빨리는 찾는데 그거를 걸러서 내 걸로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입력이 되는데 네. 그 입력된 데이터가 우리 뇌에서 뉴런끼리 이제 이렇게 불을 켜면서 새로운 정보를 이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만들어낸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는데 머릿속으로는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군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이제 문제입니다. 그게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뷔페 가서 음식은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영양가로 안 가고 다 빠져나가는 뭐 이런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속담에 왼쪽으로 듣고 오른쪽 귀로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시험을 치는데 학생한테 시험이 굉장히 잘 쳤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다시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네. 하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냥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딸딸 외워서 바로 거의 뭐 초치기죠. 초치기 형태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 형태니까 머리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AI가 나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과거처럼 시험 문제를 내면 AI를 사용할 때 정답 기계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우려가 되는 편인데 이런 것도 그 뒤에서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OECD에서 평균 47.4% 절반 수준인데 여기서 찾는 것들은 번개처럼 빠르지만 눈앞에 나타난 정보가 쓰레기인지 보물인지 모른다는
이게 나한테 독이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수님 가짜 뉴스가 요새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제가 봐도 뭐 인터넷에 보면 뭐 그 이 실버 세대를 위한 뭐라 그러나고 롱폼이라 그러나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보면 이건 뭐 AI가 혼자 말하고 AI가 그 표정 다 내고 그러는데 밑에다가 또 박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런 거 다른 게 수없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내가 보니까 야 이것도 AI가 이런 또 나쁜 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가짜 식별 능력이 79개국 하위권. 이거는 뭐냐면 정답 구별이 정답률이 25.6%라는 것도 아주 심각한데 이거는 문해력 저하가 단순히 어린 학생들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유튜브에 하나 검색하면 쭉 따라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 따라온 정보가 유사 정보를 갖다 추천을 해가지고 계속 밀어내주지 않습니까?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자꾸 우리는 거기에 빠지는 거죠. 빠지면서 그 자체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이제 각인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제 공식 지표를 말씀을 아까 25.6%가 정답률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25.6% 4분의 1이 진짜고 4분의 3이 가짜라는 거죠. 이건 학생들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발표한 25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보면요.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활자 이탈 현상이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예전에는 서울 시내에도 출판사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파주까지 밀려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쪽으로 가게 됐냐? 제가 출판사의 직원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서울 시내 출판사를 세를 주고 경기도 변리로 나가서 출판사를 하는 게 이제 더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외곽으로 나간다 이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출판을 해도 책이 많이 안 나간다는 소리인데 제가 예전에 그 책을 좀 많이 쓴 편인데 출판사랑 항상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너무 전문적인 거 말고 보편적인 걸 좀 써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야 벌어먹고 사는 게 전문직이니까 보편적인 내용이 없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문적인 것들은 시대가 너무 빨라서 유행이 지나가지고 이게 책이 다 나가기도 전에 다음 뭐 프로그램이나 뭐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고가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런 정보화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보 관련 서적을 내는 출판사들은 되게 그런데 예민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런 종이책을 이제 점점 멀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왜 종이책을 보는 것과 이 디지털 기기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해력의 차이가 이런 양쪽에서 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현상 때문에 이런 문해력이 점점 떨어질까요?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소화를 못하고 그냥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기만 해도 괜찮은데 소화도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소화불량인 그냥. 거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거고 이 들어오는 것이 가베지 쓰레기인지 진짜인지도 구분도 안 될 뿐더러 이런 것조차 아웃풋 자체도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읽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배워도 남는 거는 단편적인 지식이고 이게 응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싱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을 하면 그래도 뇌에 뉴런을 키워가면서 한번 이렇게 다른 거랑 연동을 시켜 보는데 네.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삼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화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지식 생태계의 이제 큰 위기로 보이는데요. 교육의 목표가 단순 암기에서 스스로 읽어내는 힘으로 뒤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정답의 개수보다 그 정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의심하는 힘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2022년 개정교육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지식을 머리에 담는 뱅킹식 교육보다는 지식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컴퓨터를 교육하거나 이렇게 어떤 걸 받아들일 때 항상 1+1은 2죠, 그죠? 인데 2가 아니라는 것에 의구심의 그런 시각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재구성하는 리터러시를 국어, 수학 같은 급으로 3대 기초 소양으로 격상시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교과 시수를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2배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현장 교사들도 이 문제를 매우 시급하게 보고 있는데요. 24년 10월에 확인된 한국 교원총연합회의 교사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답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단어의 뜻을 몰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을 전달을 하든 이게 뭐 글로 전달을 하든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면 맥락 파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어가 특징이 제일 아주 다른 나라의 언어보다 특징이 단어의 맥락이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인데 거의 사과하면 사과만 딱 했는데 사과가 주는 의미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먹는 사과, 그다음에 잘못했다는 사과, 그렇죠. 여러 가지 문해력인데 그 문해력의 의미가 한국말처럼 깊이가 굉장히 있는 언어인데도 그걸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판적 사고라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요리를 할 수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들한테 야, 이거 점수 좋게 받아서 좋은 대학 가려면 닥치고 외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의 맷집을 키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교수님, 실제 교실에서 리터러시 수업을 하면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미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이들은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참관했던 한 중학교 수업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보죠. 네네. 선생님이 독도에 관한 뉴스 10개를 검색해서 가짜를 찾아봐라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콧방귀 끼며 검색하더군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참담했습니다. 글싸한 통계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한 기관 이름을 붙여서 가짜 뉴스 80% 이상의 아이들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도 가짜도 엄청 많이 끼어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군요. 이게 디지털 시대의 또 비극이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해요. 예. 그다음에 뭐 2024년에 조사한 것도 또 있다며? 네, 24년 3월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고등학교 30.6%가 긴 글을 10분도 보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쇼폼 콘텐츠에 네네네. 이제 길들여지면서 사고의 호흡 자체가 네. 극도로 이제 짧아진 거죠. 어, 질문은 왜가 아닌 그래서 결론이 뭔데 소하세로 단순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에게 모든 요약을 맡긴다면 미래 세대는 결과값만 받아먹는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그림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근육이 말라가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정말 무섭게 들리긴 하네요. 그렇다면 22년 개정 교과 과정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구체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은 어떻게 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는 정답을 맞히는 수업이 아니라 정답이란 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죠. 해답입니다. 해답. 해답. 네. 예를 들어서 AI가 쓴 기사를 보고 틀린 내용 3개를 찾아오게 하거나 같은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2개의 AI 엔진이 내놓은 결과가 왜 다른지 토론하게 하는 식이죠.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도 AI도 틀릴 수 있구나. 내 생각이 더 중요하구나. 어떤 주체성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찾는 거죠. 내가 항상 주인 입장을 생각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지식의 소유보다 활용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 같은데요. 깊은 성찰을 담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FM 96.3 수원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곡입니다. 검정치마의 Everything입니다. 자, 3부 교실의 대전환 돌아왔습니다. 앞선 2부에서는 지식의 소유보다 활용의 중요한 시대를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교육 현장에 구체적인 공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수행평가나 과제를 AI가 대신해주면 어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로 대두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로 인해서 대학가에서 이제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AI로 문제가 돼서 방송에 떠들썩하게 나왔던 그 연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짧게 언급 좀 해주세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네, 큰일이라는 유혹은 누구나 풀칠 수 없는 거죠. 그렇겠죠. 25년 11월에 연세대에서 비대면 시험 도중에 수험생 약 6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챗GPT를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죠. 나만 안 쓰면 나만 손해 보는다라는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학습의 도덕성이 마비된 현장이었죠. 그래서 요새는 AI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AI 윤리 교육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그 뉴스를 보다가 진학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해력 실태조사라는 거가 나왔거든요. 그거 네. 보고 참 충격을 받았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좀 해주시죠. 네, 불과 올 3월이죠. 3월에 발표한 고등학교 네, 문해력 이틀 전쯤 들은 것 같아요. 네, 실태 조사를 보면은 고등학교 10명 중에 3명이 긴 거를 10분도 채 집중 못해서
집중 못해가지고 읽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폼 컨텐츠와 AI의 자동 요약 기능이 뇌가 길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깊이 있게 소화하는 근육 자체가 퇴화해 버린 겁니다. 우리 뇌는 이제 가소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급격히 뇌의 근육은 빠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잖아요, 그죠? 이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감퇴한 것처럼 뇌 근육도 마찬가지 쓰지 않으면 퇴화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흘을 4일로 사흘이죠. 3days를 4일로 알고 있거나 금일, 투데이를 금요일로 오해하는 등의 어휘력 저하 사례가 이미 흔한 이야기가 된 거죠. 야, 참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갔어요. 준비한 방송 원고는 아주 모자랄까 봐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다 못해서 이제 이 교육 시리즈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주의 방송으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보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기술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오늘 방송의 주제를 담는 한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로 찬란하게 피어나는 교실 그 대전환의 여정에 우리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박정근 교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영철의 팟캐스트 교실의 대전환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은 우리가 겪는 실패조차 성장의 걸음이 되는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한 번 더 맞춰주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